안녕하세요. 경기도에 살고 있는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결혼 생활은 마치 사랑과 전쟁을 찍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혼을 하려고 알아보니 이건 또 전혀 다른 장르더라고요. 굳이 따지자면 범죄와의 전쟁 정도가 어울릴까요? 어쩌다가 생각지도 못했던 사건 사고가 제 인생에 끼어들게 되었는지 지금 다시 생각해도 꿈을 꾼 듯 믿기지가 않네요. 이제는 과거를 훌훌 털어버리고 새로운 출발을 하고자 사연 열차에 글을 쓰고 있고요. 그러면 어떤 결혼 생활을 하고 어떻게 이혼까지 하게 되었는지 이야기 한번 들어보실래요? 보통 가정에서 태어나 평범하게 살아온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다가 남편을 만나게 되었고 2년간의 길지도 짧지도 않은 연애 후 결혼했죠. 연애 시절부터 형님의 이야기를 많이 듣곤 했었는데 남편의 말로는 능력자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형수님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집도 잘 사는데 머리도 엄청나게 똑똑해서 투자했다 하면 대박이 나더라니까. 정말? 그렇게 말할 정도야? 그래. 우리 엄마도 이번에 형수님이랑 같이 투자해서 꽤 벌었다고 하던데 그것뿐이야. 저번에 우리 엄마 갑자기 쓰러졌을 때도 형수님 친정에서 돈을 해줘서 무사히 수술까지 했었거든. 하여튼 여러모로 고마운 사람이야. 시댁에선 형님에게 받은 도움이 많아서인지 형님을 위하는 마음이 남달라 보였고 남편이 칭찬하는 만큼 좋은 사람일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막상 결혼을 하고 나니 시모와 형님이 아니라기보다는 시모가 2명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더라고요. 단순히 시모가 형님을 예뻐한다는 수준이 아니었거든요. 시댁은 마치 형님의 뜻대로 흘러가는 형님의 왕국과도 같다는 생각이 자꾸만 들었죠. 형님이 된장찌개를 먹고 싶다는 말 한마디면 기껏 다 차린 저녁 밥상이 다시 차려지는 것은 물론이었고 형님이 조금이라도 인상을 쓰는 날엔 시모가 형님 눈치를 살피기 바빴어요. 거기에다 더한 건 시모의 생일 때였는데 한식을 사랑하는 시모가 형님의 뜻에 따라 스파게티와 리조또를 먹기도 했죠. 어머님, 이번 생신 땐 한식 말고 양식으로 모실까 싶은데 어떠세요? 제가 자주 가는 가게가 있는데 오랜만에 거기 음식을 먹고 싶어서요. 응? 양식이라면 스파게티 이런 거 말하는 거니? 꼭 스파게티만 있는 건 아니고 다른 것도 있긴 해요. 스테이크도 있고 샐러드도 있고요. 밥 종류 드시고 싶으면 볶음밥 같은 것도 있으니까 그리로 예약할게요. 그래. 그렇게 하자꾸나. 역시 우리 어머님. 뭐든 다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어머님 최고예요. 아니다. 우리 맏며느리야말로 최고의 며느리지. 늘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 고맙다고 최고라던 말과는 달리 시모는 자신의 생일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맛있게 먹는 형님의 얼굴만 구경만 하다 돌아가게 되었죠. 어른들이 먹기엔 느끼한 음식들만 시켜댄 형님 덕분이었어요. 이런 기이한 광경에 너무나도 놀랍고 당황스러웠는데 정작 시댁 식구들은 태연하더라고요. 단 한 사람, 시모만 빼고 말이죠. 상황이 상황인지라 형님의 비위를 맞추는 듯 했지만요. 아무래도 시모의 입장에서는 며느리의 비위를 맞춘다는 것이 화가 쌓이기 마련인 상황이잖아요. 문제는 거기서부터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시모의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이던 화들은 저를 향하기 시작했죠. 처음엔 그저 시댁의 막내라 그런 것이겠거니 하면서 제일 어린 내가 일 좀 더 하자라는 생각으로 지냈어요. 그런데 시모의 짜증과 핀잔이 점점 도를 지나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사람인지라 감정이 상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무엇보다도 일을 조금 더 하는 것이 아닌 거의 모든 일을 혼자 하고 있더군요. 서러움과 분노가 폭발하기 직전이었죠. 여보, 나 진짜 당신 집에 가면 너무 힘들어. 왜? 누가 뭐라고 그래? 당신도 눈이 있고 생각이 있으면 알 거 아니야. 시댁에 가면 일은 일대로 나 혼자 다 하고 어머님한테 혼나는 것도 나만 혼나고. 그게 뭐야. 내가 무슨 어머님 감정 쓰레기통도 아니고
형님한테 당한 걸 그대로 나한테 다 풀잖아. 남편은 제가 시댁에서 어떤 취급을 당하고 있는지 전혀 모른다는 듯 순진무구한 얼굴을 하고선 시모의 대변인 역할을 하기 시작하더군요. 그런 남편의 모습에 더욱 화가 났고요. 에이, 그건 아니다. 우리 형수님이 엄마한테 무슨 짓을 한다고. 엄마가 당신한테 화풀이를 하겠어? 그냥 엄마는 당신한테 하나라도 더 알려주고 싶어서 이런저런 조언을 하다 보니까 그게 당신한텐 잔소리로 느껴졌겠지. 당신은 그렇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나는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해. 어쨌든 난 그런 취급 받으면서 더는 못 사니까 앞으로 시댁에선 당신이 알아서 좀 해줘. 남편이 이럴 때 마누라 편도 들고 보호도 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알겠어, 알겠어. 나만 믿어. 이렇게 큰 소리만 치면 뭐 하나요? 정작 시댁에 가면 저에게 관심을 가지기는커녕 형님 옆에부터 명령만 기다린다고 바쁘더군요. 한마디로 형님 말엔 찍소리도 못하는 그런 인간이었죠. 그러면서도 집으로 돌아오면 자신은 정말 몰랐다. 다음부턴 정말 신경 쓰겠다고 알랑방귀를 끼어대곤 했습니다. 당신 진짜 1억이야? 내 편 돼준다고 해놓고 왜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버렸냐고. 여보, 난 진짜 몰랐어. 내가 설마 당신 구박당하는 걸 알면서도 가만히 있었겠어? 당연히 몰랐으니 못 도와줬지. 다음엔 당신만 보고 있다가 당신이 힘들겠다 싶으면 바로 나서서 도와줄게. 그러니까 화 풀어라, 어? 그때까진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이 남았던 터라 이런 말에 참고 넘어가곤 했는데 도저히 그냥 넘길 수 없는 상황이 생기고야 말았어요. 아슬아슬한 줄다리기를 하던 와중 명절이 다가왔거든요. 그 전부터 몸이 계속 좋지 않았는데 그날은 유독 속도 좋지 않고 피곤하기도 하고 여러모로 컨디션이 바닥이라 얼굴에 핏기 하나 없는 그런 상태였죠. 눈치가 없어도 너무 없는 남편조차도 안색을 살피며 걱정할 정도였으니까요. 여보, 안색이 너무 안 좋은데? 그래? 요 며칠 몸이 좀 안 좋긴 하네. 그냥 집에서 쉬어야 하나? 어떻게 하지? 일단 다녀오자. 빨리 갔다가 얼굴만 비추고 오는 게 나을 것 같아. 어머님이 혹시나 또 나만 일 시키려고 하면 당신이 좀 나서줘. 나 정말 오늘 너무 몸이 안 좋아서 그래. 알겠어. 나만 믿어. 그냥 집에서 쉬고 싶은 마음이 굴뚝이었지만 차마 그렇게 할 순 없더라고요. 하필 명절에 맞춰 아프냐며 핑계라고 생각할 것이 뻔했고 워낙 안색이 좋지 않으니 시댁에 가면 어련히 알아서 쉬게 해주겠지 하고 기대했죠. 하지만 그건 제 기대일 뿐 시모는 생각보다도 더 배려 따윈 모르는 사람이더라고요. 식은 땀까지 흘리는 걸 뻔히 보면서도 갖은 일을 시키기 시작했으니까요. 왜 이제서야 오는 거니?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얼른 들어와서 손부터 씻고 재료 손질부터 하거라. 이걸 저 혼자 다 해야 해요? 그러면 너 혼자 다 하지 이 늙은 내가 같이 하리? 어머님, 저 진짜 몸이 안 좋아서요. 어머님이 힘들면 형님이라도 불러주세요. 형님도 지금 와 있잖아요. 네 형님도 지금 몸이 안 좋다고 안방에서 쉬고 있어. 내 보기엔 네 형님보다 네 상태가 더 괜찮으니 손댄 김에 그냥 혼자 하거라. 형님이 정말 아픈지 안 아픈지 알 수는 없으나 두 며느리가 똑같이 아픈데 저에게만 일을 시키는 것이 그날따라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결국 인내심은 바닥이 났고 손에 들고 있던 각종 나물들을 집어 던져버렸네요. 그랬더니 이런 행동을 본 시모는 고함을 질러대기 시작하더군요. 너 지금 이게 무슨 짓거리야? 어디 차례상에 올리는 음식을 집어던져? 어머님, 저 이 집에 시집을 온 거지 종살이하러 온 하녀 아니에요. 내가 뭐라고 그랬니? 나는 너 하녀라고 한 적 없다. 왜 괜히 혼자 오버하고 난리니? 몸이 안 좋다고 힘들다고 하는데도 우격다짐으로 일 시키면 그게 하녀 취급하는 거 아니고 뭔가요? 저도요, 친정에선 귀한 딸이라고요. 어떻게 어머님은 남의 집 귀한 딸을 이렇게 막대하세요? 우리 집에 시집 온 며느리한테 음식 준비 좀 하라고 한 게 막대하는 거니? 너 참
말 이상하게 하는 재주가 있다. 제가 이상한 게 아니라 어머님이 이상한 거예요. 몸이 아프다고 했잖아요. 평소에 군말 없이 일만 하던 제가 오죽 아팠으면 아프다는 말을 다 했겠어요. 형님이 아프면 당연히 누워서 쉬어야 하고 저는 아프든 말든 일 시키는 게 막대하는 거라고요. 그 순간이었어요. 이어폰을 꽂고 휴대전화로 재미있는 거라도 보고 있는지 안방에서 깔깔거리는 형님의 웃음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아프다고는 전혀 생각되지 않는 즐거운 웃음소리였죠. 역시나 형님이 아프다는 건 꾀병이 분명했고 그게 꾀병인 걸 알면서도 저만 부려먹으려 했던 시모의 심보에 또다시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바로 안방으로 달려가 문을 활짝 열어버렸어요. 예상대로 침대에 편히 엎드린 형님이 이어폰을 꽂은 채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고 있더라고요. 그대로 형님에게 다가가 이어폰을 빼버렸고 곧 어이없다는 눈빛으로 보더라고요. 동서,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뭐 하는 짓이긴요. 분명 어머님은 형님이 많이 아파서 쉰다고 했는데 보아하니 다 나은 것 같아서 음식 같이 하자는 말을 하려고 그랬어요. 이어폰 때문에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것 같길래요. 그러니까 지금 나더러 이러고 있지 말고 요리하는 거나 도와라. 이거네? 돕는 게 아니라 같은 며느리로서 같이 해야 할 일이죠. 일방적으로 형님이 절 돕는 게 아니라요. 아, 그래? 그런데 이걸 어쩌나? 나 진짜 몸이 안 좋아서 그딴 걸 할 힘이 없는데 어떻게 하지? 제가 보기엔 아주 멀쩡해 보여서 오늘은 무슨 일이 있어도 꼭 함께 해야겠는데 어쩌죠? 저도 오늘은 몸이 많이 좋지 않아서 도저히 혼자 할 순 없겠거든요. 지지 않고 맞서자 형님은 인상을 찌푸리더니 시모를 향해 도움을 요청하더군요. 어머님, 가만 계실 거예요? 이거 완전 하극상 아닌가요? 어머님이 나서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그래.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네 형님이 지금 몸이 좋지 않다고 하지 않니? 괜한 고집 그만 부리고 얼른 나와서 재료 손질부터 하거라. 얼른! 시모는 형님의 명령에 따르는 듯 오로지 저에게만 고함을 치며 화를 내더라고요. 형님은 머리카락을 매만지며 웃고 있었는데 정말이지 그 순간에는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른 느낌이었죠. 그 자리에서 곧장 형님의 소목을 잡아 끌어 주방까지 데리고 왔고 그러자 형님은 끌려오는 내내 고함을 지르더라고요. 그리곤 주방 한가운데에 형님을 내팽개쳐버리곤 시모를 향해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님 말대로 형님이 참 많이 아프긴 한가 보네요. 이런 상황에 저렇게 헛소리를 하는 걸 보니 말이에요. 보아하니 저처럼 몸이 아픈 건 아닌 것 같고 정신이 많이 아픈 것 같은데요? 지금부터라도 일 좀 시키세요. 몸이 힘들어야 정신이 번쩍 들지 않겠어요? 한껏 비꼬아 말하자 시모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분위기만 살피더라고요. 보통 시댁이라면 당장 형님에게 불호령이 떨어지고도 남을 상황이지만 보통 시댁과는 거리가 멀었거든요. 어떻게 해서든 저에게만 일을 시키려는 궁리뿐이었으니까요. 어떻게 하면 저한테 일을 떠맡길까 궁리 중인 것 같은데 저 일 안 해요, 이제. 더는 여기에 오지도 않을 거니까 다신 저한테 오라가라 하지도 마세요. 뭐야? 이것이 오냐오냐 해줬더니 시어미한테 못하는 말이 없구나. 어머님, 입은 삐뚤어졌어도 말은 바로 하셔야죠. 어머님이 언제 저한테 오냐오냐 해줬다고 그러세요? 어머님이 오냐오냐 해준 사람은 제가 아니라 어머님 침대에 누워서 깔깔거리고 있던 형님이고요. 저한텐 자빌은 다 시켜대면서 구박만 하셨죠. 그 덕에 군말 없이 내내 하던 제가 폭발해서 지금 이러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더 험한 꼴 보고 싶지 않으면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그리고는 그대로 시댁을 벗어나 친정으로 가버렸어요. 시모도 시모였지만 옆에서 아무것도 모른다는 표정으로 시모에게 부탁을 가장한 명령질을 하던 형님 때문에 화가 나더라고요. 물론 얄밉기도 했고요. 화를 내느라 큰 에너지를 써서 그런지 그렇지 않아도 좋지 않던 몸이 더욱 아파오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여전히 시댁에서 돌아오지 않았고
하는 수 없이 친정 부모님과 함께 병원에 갔네요. 병원에 갔더니 임신이라고 하더라고요. 임신 초기이니 조심 또 조심해야 한다고 하는데 기쁘기는커녕 화가 났어요. 임신한 줄도 모르고 시댁에서 종처럼 일하고 있던 저 자신에게요. 그리곤 앞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스스로와 아이만큼은 지켜야겠다고 다짐했네요. 그날 저녁 친정 부모님께 임신 소식을 전해들은 남편이 친정으로 왔고 화가 많이 난 상태의 부모님은 남편을 앉혀놓고 다짐을 받아내시더라고요. 정서방, 도대체 우리 애가 가서 얼마나 고생을 했으면 애 몸이 이 모양이 이 꼴인 거야? 그리고 자네는 얘가 이렇게 몸이 안 좋다고 하는데 병원도 안 데리고 가고 자네 집에 데리고 가서 일을 시킨다는 게 말이나 된다고 생각하나? 우리가 두 사람 행복하게 잘 살라고 결혼 허락했지 소처럼 부려먹으라고 결혼시킨 줄 알아? 부부 사이의 일은 부부끼리 알아서 해결하라고 입버릇처럼 말씀하시던 아빠도 이날은 화가 많이 나셨는지 남편을 몰아세우시더라고요. 자기 자식 귀하면 남의 자식 귀한 줄도 알아야 한다면서요. 남편 역시 하나부터 열까지 틀린 말이 없다고 느낀 것인지 무릎을 꿇고 앉아 진심 어린 용서를 구하더군요. 죄송합니다. 여보, 미안해. 당신이 아프다고 했을 때 병원부터 갔어야 했는데 앞으로 내가 더 노력할게. 정말이야. 노력? 말만 노력한다 어쩐다고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말을 좀 해보게. 앞으로 내 딸에게 어떻게 할 건가 자네? 집사람이 싫다고 하면 가급적 저희 집엔 데리고 가지 않겠습니다. 저희 엄마 연락도 제가 중간에서 잘 끊어내는 것은 물론이고 집사람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하며 살겠습니다, 장인어른. 그러니까 노여움 좀 푸세요. 진짜 반성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변명도 없이 용서를 구하는 남편의 태도에 아빠도 마음이 조금 풀어진 듯 하더라고요. 남편이 오기 전까지는 이혼까지도 생각했는데 눈물을 흘리며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는 남편을 보니 화가 났던 마음도 어느 정도 누그러졌고요. 거기에다 임신도 한 상태였으니까요. 이미 생긴 아기를 지울 생각도 혼자 키울 용기도 없었어요. 그렇게 남편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고 병원에서 말한 대로 조심 또 조심하며 지냈네요. 여보, 이제 내가 다 할 테니까 당신은 그냥 마음 편히 쉬기만 해. 알겠지? 그런 건 바라지도 않아. 제발 어머님만 만나지 않게 해줘. 이런 말까지 하고 싶진 않은데 어머님 때문에 우리 아기 잘못되면 진짜 당신하고 이혼할 거야? 알겠어, 알겠어. 내가 우리 집엔 잘 이야기할 테니까 그런 걱정은 말고 푹 쉬어. 하지만 웬걸요. 입덧이 유난히 심한 편이었고 빈혈도 심해서 아무리 조심한다고 한들 몸과 마음이 점점 힘들어져 갔어요. 다행히도 남편이 잘 보살펴 주었고 그런 남편을 다시 믿어주며 이전과는 다르게 서로 의지하며 지냈습니다. 그렇게 힘겨운 하루하루를 보내던 어느 날 남편이 출근을 하고 없었는데 시모가 연락도 없이 집으로 찾아왔더라고요. 양손 가득 식재료를 들고서 말이에요. 혹시나 하는 기대를 했던 건 사실이에요. 입덧이 심해 고생하는 며느리를 위해 몸에 좋은 음식을 해주려고 온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런 헛된 기대요. 어머님, 연락도 없이 무슨 일이세요? 그리고 이건 다 뭐예요? 아, 그거? 이것저것 장 좀 봤어. 너 임신해서 고생한다고 하길래 장은 내가 다 봐왔으니까 너는 쉬운 음식이나 좀 하거라. 시모는 턱으로 식탁 위에 올려둔 식재료를 가리키며 명령조로 말했고 그 순간 헛된 기대와 큰 착각을 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죠. 곧이어 화와 함께 짜증이 확 올라오더라고요. 홀몸도 아닌데 일을 하라뇨? 그것도 들을수록 가관이었어요. 형님의 반찬을 만들라는 말이었으니까요. 임신한 제게 형님의 반찬 셔틀이나 시킨다는 사실이 황당하기 짝이 없었죠. 네? 지금 저보고 요리를 하라고요? 그래, 네 형님이 먹고 싶은 게 어찌나 많은지 이 나이에 내가 며느리한테 밥상을 받지는 못할 망정 반찬을 해다 바칠 수는 없는 노릇이지 않니? 그러니까 네가 좀 해서
네 형님 좀 가져다 줘. 사람이 미쳐도 곱게 미쳐야 할 텐데 시몬은 정신줄과 개념을 안드로메다로 보내버린 사람처럼 뻔뻔스럽게도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해대더군요. 마치 당연히 제가 할 일인 것처럼 말이에요. 어머님, 저 입덧이 심해서 저희 먹을 음식도 제대로 못 해먹고 살아요. 그리고 제가 왜 형님이 먹을 반찬을 해야 해요? 저번 명절에도 말했었죠. 앞으로 이딴 일 안 할 거니까 다신 이런 일 시키지 말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니? 내가 다 할 수는 없는 노릇이지 않니? 그리고 임신은 너 혼자만 하는 줄 아니? 나도 네 남편 임신했을 때 입덧 심했어도 주방 일만 잘했어. 잔말 말고 얼른 시작하려무나. 오늘 저녁 전까진 가져다 줘야 오늘 먹을 거 아니야? 그쯤 되니 시모와 말을 섞고 있는 건 시간 낭비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바로 집으로 오라고 했고 집에 온 남편에게 상황을 설명하며 난 못하겠으니 직접 해서 형님에게 주거나 하라고 했네요. 남편은 우물쭈물 눈치를 살폈고 시모는 개거품을 물며 고함을 질러대기 시작했죠. 이게 도대체 무슨 짓이야? 일하는 애 불러다가 반찬이나 만들라니. 너 진짜 제정신 맞니? 임신하더니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어머님이야말로 치매라도 걸린 거 아니에요? 입덧 심한 며느리한테 음식을 해주지는 못할 망정 형님 먹을 반찬이나 하라뇨. 이게 제정신 박힌 사람이 할 짓거리인가요? 이 인연이 말하는 버릇 좀 보게. 첫째 며느리도 모자라 너까지 나 무시하는 거지?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시어미한테 이딴 언행을 보이는 게야? 무조건 저만 나쁜 사람으로 몰아가지 말고 어머님이 저한테 어떻게 했는지 그거부터 생각을 좀 해보세요. 누누이 말씀드렸죠? 오죽했으면 시어머님한테 이렇게까지 하겠어요? 그리고 말은 똑바로 하세요. 매번 어머님 무시하고 마음대로 구는 건 형님이잖아요. 형님한테 화가 나면 형님한테 가서 푸세요. 엄한 사람 그만 잡으시고요. 시모는 말로는 이길 수 없다고 생각했는지 식재료를 집어던지며 난동을 부리기 시작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편을 들어주겠다던 남편놈은 지켜만 보고 있었고 자칫하면 큰 사단이 날 상황이 분명했죠. 그때였어요. 때마침 저를 걱정하시던 부모님이 집으로 오셨고 난동을 부리는 시모를 뜯어 말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홀몸도 아닌 애 앞에서 이게 무슨 난동질이냐고요? 사돈, 잘 왔네요. 도대체 딸 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저리도 버릇이 없을 수가 있나요? 아주 시어머니한테 못하는 말이 없다고요. 부모님의 등장에도 시모는 기가 죽기는커녕 더 큰 소리를 치며 제 흉을 보기 시작하더군요. 들었던 이야기도 있었고 주방 상황을 천천히 둘러본 부모님은 어떤 상황인지 대충 눈치채셨는지 시모를 똑바로 바라보며 이렇게 말하시더군요. 내 딸은 내가 더 잘 압니다. 절대 아무 이유 없이 어른한테 버릇없이 구레가 아니라고요. 들어보니 남의 집 귀한 딸 하녀 부리듯 부려먹었다고 하던데 지금 이 꼴만 봐도 어떤 상황인지 아주 잘 알겠네요. 어떻게 똑같이 자식 키우는 사람이 이딴 짓거리를 하실 수가 있어요? 이러다 뱃속에 있는 아기 잘못되면 그 벌을 어떻게 받으시려고요? 도대체 뭘 보고 뭘 배웠길래 애가 저 모양 저 꼴인가 했더니 지금 보니 딱 그 어미의 그 딸이네. 더 볼 것도 없겠네요. 보다시피 날 보고 잘 배워서 이런 상황에서도 똑부러지게 자기 할 말은 잘 하는 편이긴 합니다만 정서방은 도대체 누굴 닮아 저 모양 저 꼴인지 알 수가 없네요. 임신한 와이프가 이딴 취급이나 당하고 있는데 저리 구경만 하는 꼴이라니 정말 한심해서 두 눈 뜨고 보고 있을 수도 없을 지경이네요. 엄마의 말에 시모는 얼굴까지 붉히며 언짢음을 온몸으로 표현하고 있더군요. 주먹을 꽉 쥔 두 손이 떨리기까지 하더라고요. 뭐라고요? 지금 말 다 했어요? 왜요? 고작 한심하다는 말에 그렇게나 화를 내는 건 아니죠? 겨우 그런 걸로 이렇게나 화를 내는 거면 저는 이미 사돈 머리채를 다 뽑고도 남았을 상황 아닐까요? 더는 험한 말 하고 싶지도 않고
사돈 같은 사람이랑은 더 이야기 나누고 싶지도 않으니까 당장 돌아가 주세요. 정서방, 뭐 하고 서 있나? 어머님 모시고 나가지 않고. 엄마는 남편을 향해 소리를 질렀고 남편은 그제야 시모를 끌고 집 밖으로 나가더군요. 시모가 나가고 난 뒤 그제야 온몸에 긴장이 풀리며 배가 아파오기 시작했죠. 이내 소리도 내지 못할 만큼 아파왔고 결국 유산을 했네요. 몸도 몸이었지만 마음이 너무나도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온갖 잡생각이 자꾸만 떠올라 힘들었어요. 후회와 자책들이요. 꼬리에 꼬리를 물던 생각은 이혼으로 이어졌고 살기 위해서는 꼭 이혼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더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집안에서 며느리, 아니, 종으로 살고 싶진 않았으니까요.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하며 병실에 누워있으니 남편이 오더라고요. 여보, 괜찮아? 내가 정말 미안해. 내가 엄마가 거친 행동할 때 말렸어야 했는데 나도 너무 당황해서 순간 머릿속이 멍해졌어. 내가 진작 나섰으면 당신이 이런 아픔은 겪지 않아도 됐을 텐데 미안해. 이렇게 말하며 손을 잡아오는데 확실히 마음이 떠났다는 게 체감이 되었어요. 남편이 잡은 손에서부터 온몸으로 소름이 번졌으니까요. 그래서 빠르게 남편의 손을 뿌리치고 말했어요. 아, 이제 와서 이런 말이 다 무슨 소용이야. 나 당신 아니어도 지금 충분히 힘들거든? 그러니까 혼자 있게 좀 해줘. 나 혼자 마음을 추스를 시간이 필요해. 어? 알겠어. 아무래도 혼자 조용히 시간 보내고 싶기도 하겠다. 내가 생각이 짧았네. 그러면 병원에서 몸조리하면서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연락해줘. 새벽이라도 부르면 올 테니까. 알겠지? 알겠으니까 이만 좀 가줘. 피곤해서 좀 자야겠어. 그렇게 남편과의 거리를 두기 시작했고 이혼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을 굳게 먹고 나니 남편과 시댁 식구들 모두 더는 꼴도 보기 싫더라고요. 병문안으로 오겠다며 시댁 식구들에게 연락이 오기도 했지만 그나마 다행스럽게도 그 순간엔 남편이 제 역할을 잘해주었네요. 그래서 혼자 조용히 이혼 준비를 할 수 있었죠. 이혼을 준비하며 남편의 재산을 알아보는데 놀라운 사실이 나오더라고요. 바로 남편 돈의 흐름이었어요. 꽤 큰 금액의 돈이 형님에게 흘러들어가고 있었는데 주기만 주고 받은 것은 딱 한 번밖에 없더라고요. 그것도 준 것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으로요. 언뜻 연애하던 시절에 들었던 말이 생각났죠. 형님이 투자 감각이 남다르다고 했던 말이요. 하지만 남편까지 이렇게 큰 금액을 투자하고 있다는 사실은 처음 알았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꾸준히 투자금은 들어가는데 이자조차도 없더라고요. 여러모로 의심스러운 상황이 분명했죠. 그래서 형님의 뒷조사를 했고 결과는 정말 놀랍기 그지없었습니다. 사모님, 이 여자 정말 대단한 사기꾼인데요? 친정이 부자라는 것도 투자에 일가견이 있다는 것도 다 거짓말이에요. 부모는 어디서 뭘 하는지 알지도 못하는 상황이고 투자 명목으로 받은 돈으로 이 백화점 저 백화점 돌면서 쇼핑하는 게 다였어요. 이런 건 수법이 뻔하거든요. 일단 돈부터 투자받고 한 달 뒤엔 일부 수익금이라고 하면서 돈을 좀 주는 거죠. 한 달 만에 생각보다 더 큰 수익금이 생기니까 사람들은 혹해서 더 많은 투자를 하게 되고 그 투자금으로 또 다른 투자자들한테 수익금 챙겨주고 돌려막는 거죠. 이렇게 반복하면서 몇 달 뒤부턴 한동안은 정산이 되지 않으니 기다려달라 이런 식으로 속여나가는 거예요. 조금만 알아보면 단박에 속았다는 걸 알 수 있을 텐데 이렇게 긴 시간 속고 살았다는 게 대단할 지경이네요. 하고 다니는 꼴 보니까 이미 투자금은 다 쓰고 없을 거예요. 요즘은 또 다른 사람들 만나고 다니면서 작업하는 것 같던데 더 큰일 터지기 전에 영 끊는 게 좋으실 겁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애초에 그렇게 자랑하던 친정은 없던 것이었고 투자 감각이 남달랐던 것이 아니라 사람을 속이는 것에 남다른 재주가 있었던 것이었죠. 흥신소 직원의 말처럼 조금만 알아봤더라면
그런 피해는 없었을 텐데요. 멍청한 시댁 식구들과 남편놈은 형님이 큰 돈을 벌게 해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으며 가져다 바쳤더라고요. 거기에다가 그런 여자에게 잘 보이려 절절매고 사는 것은 물론이고 저만 쥐잡듯 잡아댄 시댁 식구들이 참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일부러 이혼 준비를 위해 입원 기간을 길게 잡았고 준비가 끝나던 날 퇴원을 했어요. 그리고 퇴원하는 저를 데리러 남편이 병원으로 왔고 모든 사실을 알고 있던 부모님은 병원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남편은 오랜만에 본다며 안으려고 다가왔는데 그런 남편을 피하며 이혼을 통보했습니다. 우리 이혼하자. 갑작스러운 이혼 통보에 남편은 멍하니 서 있더라고요. 꿈이라도 꾸는 건가 하는 정신이 나간 표정이었어요. 남편이 현실을 직시할 때까지 기다렸고 이내 되묻더군요. 이혼? 지금 이혼하자고 한 거 맞아?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니지? 응, 맞아. 우리 이혼하자. 여보, 갑자기 무슨 이혼이야? 내가 뭐 잘못한 거 있어? 아니면 내가 뭘 섭섭하게 했어? 그런 게 있으면 말해. 그게 뭐든지 내가 다 고칠 테니까. 당신한텐 갑자기구나. 난 계속 고민하다가 내린 결정인데. 뭐? 그게 무슨 소리야? 나 계속 고민했었어. 당신이랑 당신 집안이 형님은 여왕님 대접해주면서 나는 하녀 취급할 때마다 이혼 고민했었다고. 그런데 그때까진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크기도 했고 아기도 생겼으니 참고 더 살아보자 했던 거야.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어? 어머님이 우리 집에 찾아와서 난동 부리는 바람에 아기는 잃고 내가 그렇게 당하는 동안에도 당신은 가만히 있었잖아. 그건 내가 너무 당황해서 그랬다고 다 설명했었잖아. 앞으로는 정말 당신 지켜준다니까. 맹세해. 내 말 못 믿겠으면 각서라도 쓸게. 남편은 어떻게 해서든 잡아보려 애쓰더라고요. 그 모습이 제 눈엔 그저 어떻게든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 갖은 애를 쓰는 추악한 짓거리로밖에 보이지 않았죠. 매번 이런 식으로 상황을 모면해왔으니 그렇게 느끼는 것도 무리는 아니었어요. 각서가 무슨 소용이야. 당신은 또다시 날 실망하게 할지 보지 않아도 뻔한데. 그리고 당신이 앞으로 목숨 걸고 아껴준다고 한들 난 당신한테 마음 떠났어. 이제 당신이란 사람이랑 마주보고 싶지도 않고 같은 곳을 보면서 함께하고 싶지도 않아. 그러니까 우리 이혼하자. 여보, 그러지 말고 제발. 남편은 바닥에 무릎까지 꿇고 빌었지만 아무 감정도 들지 않더라고요. 가볍게 꿇은 무릎 따위에 흔들리기엔 그동안 받은 상처가 너무나도 컸으니까요. 당신은 나 절대로 못 지켜. 당신이 나랑 살려면 당신 집안이랑 인연 끊어야 하는데 그렇게 못하잖아. 말로는 다 할 거라고 하고선 내 뒤로 몰래 또 만나겠지. 그렇게 만나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도 또 만나야 할 테고. 내 말이 틀려? 그건 아무리 그래도 가족끼리 어떻게 연을 끊고 살아. 그러니까 당신은 당신 가족이랑 살아. 난 내 가족이랑 살 테니까. 그러면 법원에서 보자. 끝까지 이혼 반대하면 소송할 생각이니까 그런 줄 알아. 남편은 매달리면서도 시댁 식구들과의 연은 못 끊는다고 했고 그로써 이혼에 대한 생각은 더욱 확고해졌네요. 그 후 서둘러 이혼을 진행했어요. 꼴도 보기 싫은 인간들과 하루라도 빨리 연을 끊어버리고 싶은 것도 있긴 했지만 형님이 저질러 놓은 일로 인해 불똥이 튀는 것이 싫었기 때문이었죠. 무사히 이혼을 했고 시모와 남편에게 각각 위자료를 받았네요. 그동안 당한 것에 비해 위자료가 적다고 느꼈는데 두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듯 하더라고요. 하긴 가진 돈은 형님에게 다 줘버렸으니 위자료 줄 돈이 없기도 했겠죠. 지급 기한은 다가오고 도저히 돈을 구하지 못했는지 두 사람은 형님에게 투자금 일부를 돌려달라고 했나 보더군요. 하지만 그 돈은 이미 형님이 다 써버린 뒤였고 아무리 재촉해도 타당한 이유도 없이 돈을 돌려받지 못하자 그제야 사기인 걸 깨달은 모양이었어요. 법원에서 만난 세 사람을 본 적이 있는데 제 앞이라는 것도 잊은 채
막말에 언성까지 높이며 싸워대는 걸 봤거든요. 너 내 돈 어쨌어? 내 돈 내놔. 그 돈이 어떤 돈인데? 형수님, 장난치지 말고 돈 돌려주세요. 그 돈 제 전 재산이라고요. 그것뿐인 줄 아세요? 퇴직금까지 미리 받아서 투자한 돈인데 우리한테 받아간 돈이 한두 푼이 아닌데 그 돈이 하나도 없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아, 없어요, 없어. 그 돈 받은 지가 언젠데 그 돈이 아직까지 있겠어요? 형님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시모와 전 남편에게 없다는 말만 반복하대요. 저 정도 뻔뻔함은 있어야 사람을 속이고 다니는구나 싶더라고요. 형님의 뻔뻔한 반응에 시모는 눈이 뒤집혀서는 형님에게 악을 쓰더라고요. 이년아, 오늘 너 죽고 나 죽자. 감히 내 돈으로 네 배불리는 짓거리를 해? 나를 속인 것도 모자라 내 머리 위에 앉아서 이래라 저래라 잘도 시켜 먹었어. 그 돈 나만 쓴 건 아니라고요. 어머님 병원비도 그 돈으로 해결했고 시댁에 크고 작은 일 생길 때마다 그 돈으로 다 해결했었잖아요. 도움받을 땐 우리 며느리밖에 없다고 살살 기더니 엄연히 따지면 다 같이 쓴 돈이니 사기는 아니라고요. 어쨌든 돈 없으니까 배째시던가요. 형님은 시모의 손에 이리저리 휘둘리면서도 뻔뻔스럽게 저딴 말을 내뱉더라고요.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해? 없으면 구해라도 와. 나가서 구걸을 하든 사기를 치든 상관없으니까 내 돈이랑 내 아들 돈 다시 토해내란 말이야. 그 돈이 어떤 돈인데? 내가 그 돈 모으려고 어떻게 살았는데? 네가 뭔데 그 돈을 다 써? 네가 무슨 자격으로 그 돈을 네 배를 불리는데 다 써버리냔 말이야. 시모는 결국 자리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고 형님은 시모의 울음소리가 시끄럽다는 듯 귀를 후비더라고요. 전 남편은 허공을 응시하며 한숨만 내쉬고 있었고요. 그래서 전 남편과 시모가 불쌍했냐고요? 아니, 전혀요. 이혼하던 막바지에 전 남편이 악에 받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너 내가 그렇게 빌었는데도 이렇게까지 나온다 이거지? 사실 우리 형수님한테 큰돈 투자했는데 수익금만 나오면 완전 대박이거든? 그때 가서 후회나 하지 마라. 너 없이도 난 잘 먹고 잘 살 거다 이거야. 이렇게 큰 소리를 쳤던 전 남편인데 결국 파국을 맞은 거죠. 그 꼴을 보게 되니 불쌍하기는커녕 통쾌하게까지 하더군요. 그 후 시모와 전 남편은 위자료를 만들기 위해 집까지 팔았더군요. 아시다시피 지급 기한을 넘기면 이자가 붙잖아요. 이자율이 생각보다 높았는지 어쩔 수 없었나 보더라고요. 가진 돈은 다 투자를 했고 하나 남은 집을 팔아 위자료를 주었으니 남은 돈이 얼마 되지 않아 시모와 전 남편은 함께 단칸방을 얻어 살고 있다고 들었어요. 형님께 속은 충격으로 시모는 몸져 누워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더군요. 형님의 행각을 알게 된 전 시댁 식구들이 뒤늦게 고소장을 제출하긴 했지만 말 그대로 너무나도 늦은 일이었죠. 형님은 돈이 없으니 여전히 배째라는 식이었고 돈 나올 구멍도 없어 보였고요. 결국 구속 예정이라네요. 사기당한 나머지 사람들은 거짓골을 면치 못하게 되었고요. 지긋지긋하게도 이게 끝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오만정이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 시모와 전 남편은 저를 어디까지 더 힘들게 하려는 건지 찾아와 애원을 했거든요. 잘못을 저지른 것들이 꼭 한다는 대사를 읊어대며 말이에요. 여보, 내가 진짜 잘못했어. 형수도 아니야. 그 여자가 그런 사람이란 걸 진작 알았다면 당신이 그렇게 고생하게 두지도 않았을 거야. 내가 진짜 미안해. 그래, 아가야. 나도 그 빌어먹을 년한테 속아서 그랬던 거란다. 그년이 너한테 일 다 시키라고 하는 바람에 잠시 미쳤었단다. 그러니 옛 일은 다 잊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면 안 되겠니? 그때까지도 상처가 남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시모는 그런 제 앞에서 감히 옛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용서를 해준 적도 없는데 마치 용서를 받은 사람인 양 이 모든 일을 과거로 치부하는 두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옛일이요? 지금 옛일이라고 했나요?
아직도 그때 생각하면 치가 떨려요. 당신 때문에 잃은 내 아기를 생각하면 아직도 자다가도 일어나서 눈물이 흐른다고요. 그런데 옛일이라니 너무 뻔뻔하다고 생각 안 해요? 하긴 애초에 생각이란 게 있고 양심이란 게 있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찾아오지도 못했겠네요. 이 말에 전시모는 고개를 푹 숙이고 연기를 하기 시작했고 그런 시모를 대신해 전 남편이 나서 눈물로 호소하더군요. 여보, 나도 우리 아기 생각하면 잠도 안 오고 슬퍼. 나도 이런데 당신은 오죽하겠어. 그러니까 우리가 더 함께 해야 하지 않을까? 당신도 나도 이렇게나 힘드니까 이럴 때일수록 함께 있으면서 서로 보듬어주면 좋잖아. 응? 보듬어주는 거 좋아하네. 당신이나 당신 엄마나 거지된 거 다 아는데 주제에 누가 누굴 보듬어준다는 거야? 내 돈이나 갉아먹는 짐이나 되겠지. 내가 바본 줄 알아? 그냥 하던 대로 해. 나오지도 않는 눈물 꾸역꾸역 짜내면서 이상한 연기 좀 그만하라고. 어떻게 해도 꿈쩍도 하지 않자 전 남편과 시모는 본색을 드러내더라고요. 아들, 일어나. 내 보아하니 꿈쩍도 안 할 것 같구나. 괜한 시간 낭비했어. 시모는 얼굴색을 싹 바꿔 본색을 드러냈고 남편 역시 무릎을 털며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돌변한 태도로 몰아세우기 시작했어요. 마치 저의 잘못으로 자신들이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듯이요. 그러니까, 야, 너도 우리가 이렇게까지 하면 적당히 좀 받아주면 안 되냐? 어떻게 된 여자가 끝까지 저 혼자 잘났냐? 내가 너 콧대 높은 이 꼴이 보기 싫어서 우리 엄마가 너 괴롭혀도 안 도와줬던 거야. 알아?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죠. 전 남편은 제가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인지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러면서 순진무구한 얼굴로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했던 걸 생각하면 화도 났지만 또 한편으론 이제 남남이고 인생 다 말아먹은 인간한테 따지고 들어서 남는 것이 뭐가 있겠냐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생각이 들자 어떻게 해서든 빨리 돌려보내고 다신 찾아오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가장 이로운 행동이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흥분하지 않도록 노력하며 전 남편에게 말했어요. 내가 이제 와서 그것까지 알아야 하니? 굳이 알고 싶지도 않네. 할 말 다 했고 할 짓 다 했으면 좀 꺼져 줄래? 지금 안 가면 경찰 부를 예정이거든. 경찰 와서 너랑 네 엄마 나란히 경찰서 끌려가게 되잖아? 그러면 나 절대 합의 같은 거 안 해줄 거야. 그러니까 좋게 말로 할 때 꺼져. 너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해?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렇게까지 구는 거야? 그걸 모른다는 게 잘못이야. 나한테 네 식구가 한 짓이 얼만데 그걸 모른다는 게 나는 이해가 안 된다. 더는 너 같은 인간이랑 할 말 없으니까 제발 좀 가. 그렇게 전 남편과 전 시모를 있는 힘껏 내쫓아버렸고 그 후론 찾아오지 않더라고요. 들리는 소문엔 대출금도 갚지 못해 회사로 사람들이 찾아오는 상황까지 이르렀고 결국 꽤 좋은 회사마저 그만두고 완전 폐인 신세가 되어버렸다고 하더군요. 마지막까지도 참 어울리는 결말이라고 생각했네요. 그렇게 지저분한 인연을 끊어내고 난 후 5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어요. 지금은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 언제까지고 씻기지 않을 것만 같던 상처도 잘 씻어냈고 요즘엔 좋은 사람과 재혼을 앞두고 있고요. 이 사람을 처음 만난 건 3년 전이었는데요. 자주 가던 카페 사장님이었죠. 그땐 우울하고 힘들었던 터라 기분 전환할 겸 집 근처 카페에 자주 가 시간을 보내곤 했는데 그때 저를 눈여겨본 것인지 먼저 말을 걸어오더라고요. 저기, 이거 신메뉴인데 한번 드셔보실래요? 달콤한 케이크 한 조각을 내밀면서 말이에요. 처음엔 워낙 자주 가니 맛평가 정도 부탁하려고 그러나 보다 했어요. 그런데 갈 때마다 꼭 하나씩은 서비스로 주고 나니 모를래야 모를 수가 없더라고요. 하지만 그 당시엔 마음의 상처가 아물지 않았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그런 예비 남편의 마음을 모른 척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은 편지를 주더라고요. 글씨체에서마저 느껴지는
진심을 가득 담은 편지를요. 그 진심에 마음의 문을 열었고 덕분에 많이 웃기도 하며 상처를 치유하는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청혼을 받았고요. 나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나 당신하고 같이 살고 싶어. 매일 아침에 혜정 씨랑 같은 침대에서 일어나 마주보고 밥도 먹고 저녁에 하루 동안 있었던 일 나누면서 다시 같은 침대에서 잠들고 싶어. 정말 고마운 말이긴 한데 아무래도 나 겁나. 또 실패할까 봐서 말이야. 물론 민수 씨가 미덥지 않은 건 아닌데 아무래도 겪은 일이 있다 보니까 망설여지기는 해. 우리 처음 만났을 때 기억나? 내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면서 밀어내기 바빴잖아. 그런 혜정 씨를 나는 계속 설득했고 결국엔 우리가 이렇게 깊은 사이가 됐지. 우리가 만나오던 시간 동안 혜정 씨가 우려했던 그런 상황 우리한테 있었어? 한 번도 없었잖아. 결혼도 마찬가지일 거야. 별것도 아닌 일로 싸우는 날도 있을 거고 어떤 날은 꼴도 보기 싫은 날도 있을 거야. 그럼에도 우리가 함께한다는 그 사실만으로 우린 행복할 거야. 내가 그렇게 만들어줄게. 결국 다시 한번 남자를 믿어보기로 했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재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기를 잃고 이혼을 할 때까지만 해도 남자와 결혼은 두 번 다시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인생이란 참 모르는 일 같아요. 지금은